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새로운 코너 알고 보면 특별하고 소중한 세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과 262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얗게 빛나는 신전이에요. 근데 이 빛나는 신전을 하늘에 떠 있는 굉장히 두껍고 큰 구름 있죠. 왠지 소나기가 내릴 것 같기도 한 구름. 근데 소나기가 내리는 건 아니고 그 구름 사이에서 이제 빛이 비춰가지고 이 하얀 신전을 하얗게 빛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참 마음에 드는 그림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 옆에 밑에 보면 이제 이 강물도 흐르고 있는데 이게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런 도시를 실제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도시에서 어떤 신성함 이런 거를 느끼기는 힘든데 이때는 이런 신전이 이렇게 위로 우뚝 솟아 있으니까 어떤 신성함 이런 거를 도시에서 살면서 계속 느낀다? 이것도 되게 어떤 특별한 느낌일 것 같았어요. 네, 하여튼 요거에 관해서 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르크 통치자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높은 기단 위에 하얗게 빛나는 신전을 세웁니다. 지구라트는 건물을 받쳐주는 축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은 수천만 개의 흙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가로 세로 길이 50m가 넘고 높이는 21m에 달하는 지구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약 1500명이 강렬한 태양 아래 비짓땀을 흘리며 매일 힘들게 일해도 5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규모 공사였죠. 게다가 그 많은 사람을 임금을 주고 동원할 수는 없었을 테니 무보수 노동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보통 그렇죠. 밥만으로는 이렇게 곡물, 뭐 야채 이런 것만으로는 힘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기를 좀 먹어야지. 어떻게 했을까? 고기를 먹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책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농사 짓는 곳 근처에서 좀 쉽고 꾸준하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림에서 이제 신전 밑에 유프라테스 강을 그리기도 했었는데 그 강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뭐 메기, 뱀장어, 숭어, 잉어, 붕어, 뭐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산대요. 특히 이제 그 고대 문명이 탄생한 이집트 이쪽에 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한 기록이 많더라고요. 우르크 이 신전을 그린 우르크 쪽에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조사에서는 잘 못 찾았는데 하여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많고 유프라테스 강에는 물고기가 적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하여튼 이 이집트 쪽에는 굉장히 물고기를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메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물고기였는데 이 메기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메기가. 그래가지고 이 산소가 부족한 얕은 그런 흙탕물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아주 끝까지 다른 물고기를 다 죽어도 살아남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웅덩이가 그 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웅덩이의 진흙 깊숙이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물이 차오를 때까지 막 버텨내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 알을 낳는 산란기에 이 메기가 어떻게 하냐면 얕은 개울에 막 떼를 지어서 몰려다닌대요. 알을 그런 데다 낳나 봐요. 그래서 잡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우글우글 걸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고 잡기도 쉬웠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는 몰라도 이 메기만큼은 진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았죠. 얘만큼은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그것도 많이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메기는 보관하기도 쉬웠어요. 예전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관하려면 햇빛에 말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는 좋은 게 햇빛이 있었죠. 아주 뜨거운 햇빛 그리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있기 때문에 메기를 딱 잡자마자 내장을 재빨리 제거하고 이제 상하기 전에 내장이 있으면 상하니까 그래서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메기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쥐포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메기가 산란을 하는 그 장마철 그 무렵에 많이 산란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때 아주 열심히 메기를 잡아가지고 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식량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이 영양가 높은 또 단백질이 메기에는 많이 들어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식량이었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메기포를 가지고 물물 교환도 많이 했대요.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린 메기포 하나는 부적 하나랑 교환을 할 수 있었고 메기 말고 또 인기 많은 숭어 같은 경우에는 맥주 한 항아리랑도 교환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맥주 한 항아리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숭어는 진짜 한 마리인데 정말 인기 상품이었나봐요. 이게 또 살코기가 많아가지고 숭어가 잡기도 또 힘들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메기는 잡기도 쉽고 좀 흔하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고 나중에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우르크의 그 화이트 템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짓기 시작하면서 이 고기잡이의 규모 또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졌던 거죠. 원래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먹고 살려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웅덩이나 개울 이런데 뭐 강가에 모여가지고 잡는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진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좀 조직적으로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이제 그물로 잡는 그런 아주 대형 고기잡이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양의 식량, 단백질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물고기 잡이를 아주 조직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집트에는 배를 만들기에 적당한 재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종이처럼 쓰이기도 했던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최대 5m까지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갈대죠. 그리고 또 이 갈대는 가볍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잘 엮고 그러면은 이어 붙이고 하면 물에 잘 뜨는 배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배를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쿠푸왕 피라미드 거기 보면은 그 근처에 길이만 43m에 달하는 아주 큰 굉장히 크죠. 43m면 그런 파피루스 배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물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혼자서 또는 뭐 몇 명이서 그물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대충 잡았겠지만은 이제 많이 잡아야 되니까 뭔가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후릿그물이에요. 이 후릿그물은 그물의 양쪽을 이렇게 끌면서 물고기 무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양쪽에서 그물을 한쪽
한쪽씩 잡고 쭉 끌고 가면서 물고기들을 쓸어 담는 거죠. 이런 배들이 나일강에만 몇 천 척이 있었대요. 그 배에서 잡은 물고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잡는 거는 어떤 일의 시작일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나누어 주려면은 그걸 다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업대에 옮겨가지고 자르고 내장 빼내고 또 건조대도 뭐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건조대를 쫙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물고기들을 바로바로 잘 펼쳐서 말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그런데 이게 말리면은 물고기 그 살의 부드러움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맛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딱딱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염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물에 담궈서 염장을 하면 상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간고등어가 유명하죠. 염장을 한 안동 간고등어. 그러니까 내륙지방까지 그 안동이 내륙지방이니까 거기까지 갖고 와서 생선을 먹으려면은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염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먼 길을 이동해 와서 안동에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물고기를 굉장히 대규모로 잡고 바로바로 손질하고 또 말리거나 염장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물고기 잡는 철에 강가에 임시로 큰 말이 생길 정도였대요. 사실 이제 소금 같은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소금은 또 강가에서 나지 않잖아요. 바닷가에서 만든 소금을 거기로 또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대량의 소금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하게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큰 나라가 생겨나야 이런 일을 이제 조직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자기가 어떤 이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세티 1세라는 파라오는 그 군사들한테 물고기들을 탁 나눠주면서 아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고기를 이렇게 풍족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람세스 3세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지 그 신전에다가 생선을 47만 4,640마리나 보내줬다고 그래요. 정확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들을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서 조직적으로 잘 활용을 했었고요. 아마도 우르크에서도 그랬지 않았을까. 제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참 이 기술자들이잖아요. 건축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아주 엄청난 일을 또 해냅니다. 바로 양식장이죠. 이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물고기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잡기만 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물고기를 원할 때 바로 먹기는 힘들죠. 또 잡히는 철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처럼 물고기도 기르면 되는 거죠. 이 물 웅덩이에다 가둬놓고 먹이를 주면서 키우면은 힘들게 뭐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금을 칠 필요도 별로 없는 거고, 그렇게 막 후리금을 쳐가지고 막 힘들게 막 금을 끌어올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것 역시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기술자로 유명한 로마인들이 그런 일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은 진짜 워낙에 생선, 해산물 이런 걸 너무 좋아했대요.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2000년 전에도 지금의 수산시장처럼 그 물고기, 해산물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아주 큰 시장이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물고기 값도 계속 폭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 양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먼저 가장 흔하고 쉽게 양식할 수 있는 물고기가 뭐였냐면은 뱀장어였어요. 뱀장어는 얘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데 민물이나 바닷물이나 가리지 않고 잘 살아남는데요. 잡기도 또 쉽고 번식력도 아주 좋아요. 얼마나 새끼를 잘 낳고 잘 크는지 10kg 정도 되는 새끼 뱀장어들을 그러니까 뱀장어들을 새끼 뱀장어 그 이제 실뱀장어라고 그러죠. 걔네들 다 모으면 한 10kg 정도 되는데 얘네들을 쭉 다 키우면은 1년 만에 4톤 무게에 달하는 어른 뱀장어로 성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4톤이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10kg이 400배로 불어난 거죠. 대단하죠. 이 뱀장어를 많이 이제 먹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유명한 장군 있죠, 카이사르. 이 사람이 그 승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하는 연회장에서 음식을 하는데 6,000마리의 뱀장어가 쓰였다라는 기록이 또 있대요. 그 6,000마리를 뱀장어를 이제 요리를 했으면은 뭐 연회장에 뭐 수만 명이 들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그냥 주야장창 정말 계속해서 뱀장어만 먹은 거죠. 예. 뱀장어 뭐 구이 먹고 뱀장어 뭐 무침 먹고 뭐 계속 뱀장어 샐러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양식장이 많이 남아 있대요. 그 안치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축구장 2개보다 약간 더 넓을 정도로 지금으로 봐도 사실 굉장히 큰 양식장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물고기의 양이 거기서 키워지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양식장도 로마인들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물만 채워놔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물이 고이면 썩을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물고기들이 계속 배설을 또 하니까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썩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로마인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수로를 되게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 양식장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양식장에 깨끗한 물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는 물고기 생산량이 금세 2배로 늘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을 많이 잘 키웠는지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의 양식장에서만 최대 5만 마리의 물고기들을 기를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양식장을 뭐랄까 어떤 예술의 경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피시나에라는 양식장인데 피시나에는 그 로마의 부자들이 별장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양식장이래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만든 거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바다로 별장에서부터 바다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큰 어떤 연못.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인피니티 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다랑 연못이랑 이렇게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하여튼 굉장히 큰 연못인 거죠. 별장을 뭐 바닷가 바로 거기다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그걸 이어지게 만들려면은 규모도 규모지만 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이 바닷가랑 땅 사이에는 이 파도에 침식돼가지고
굉장히 그 암석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돌도 되게 많고 크고 그런 걸 다 깨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어쨌든 다 해내고, 그리고 바닷물의 흐름도 이걸 잘 고려해가지고 이 바닷물이 연못에 쉽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잘 설계를 해냈던 거죠.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물이 들어오는 터널 뭐 이런 것도 뚫어서 만들어야 되고, 또 파도를 막는 그 방파제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큰 규모의 공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피시나에는 단순히 물고기만 키우는 그런 목적이 또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만드는 그런 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목적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양시장도 되게 멋지게 꾸몄대요. 연못도 막 여러 칸으로 딱 예쁘게 막 나누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을 또 기르고, 또 군데군데 조각상을 막 세우고, 또 연못 사이에는 이렇게 운치 있는 그런 산책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로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 구경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하나의 아쿠아리움의 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닷가가 다 저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또 막 이제 석양이 지고 그러면 그 바닷가에 반짝이는 그 물결이 또 연못에서도 같이 막 반짝이면서 뭔가 되게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로마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보면은 문제되는 어떤 그런 난관들 이런 걸 되게 잘 극복을 해내더라고요. 보면 참 불굴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오늘 오큘러스 퀘스트 여행은 좀 생략을 하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끼고 막 이걸 하기에는 너무 땀이 나요. 지금 또 사정상 제 방에 에어컨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비행기 소리 꽤 많이 들리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창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하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꿈속 여행으로 바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알래스카. 알래스카에 이번에 이제 그 여름 철도가 있대요. 여름에 운행하는. 그래서 이 철도를 타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위에가 열려 있어요. 유리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하늘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주변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위, 옆,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알래스카의 설산부터 뭐 호수, 숲, 강물 이런 정말 자연을 시원하게 막힘없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알래스카에 가면은 연어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이 멋진 알래스카의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연어 구이 요리를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시원한 알래스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